안녕하세요. 국방 이슈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지식을 쌓고 유식해지자. 박창식의 K국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 다시 당선됐습니다. 트럼프 2기가 열리는데요. 오늘은 트럼프 당선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안보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In addition, there must also be a complete commitment to dismantling the entire globalist neocon establishment that is perpetually dragging us into endless wars, pretending to fight for freedom and democracy abroad, while they turn us into a third world country and a third world dictatorship right here at home. The State Department, the defense bureaucracy, the intelligence services, and all of the rest need to be completely overhauled and reconstituted to fire the deep staters and put America first. We have to put America first.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 2기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예고합니다. 우리 안보에 한미 관계가 중요하죠. 우리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도 트럼프 2기가 어떤 의미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쉽네요. 언론과 정부 움직임을 보면 한국의 보수 세력이 안보 환경 변화를 읽어내는 감수성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트럼프의 재당선은 미국 사회에서 우파 민중주의가 득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백인 노동자들은 고등학교만 나와도 열심히 일하면 가족을 건사할 수 있고 나름대로 풍요를 누렸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의 시대죠. 이제는 그게 어려워졌습니다. 제조업을 비롯한 미국 산업이 전반적으로 쇠퇴하면서 일자리가 확 줄었습니다. 물가는 많이 올랐죠. 금융과 부동산 투자, 군수 산업을 기반으로 상위 1%가 최고 수준의 부를 향유하는 반면에 중산층과 하류층은 어려워졌습니다. 경제와 사회 측면에서 양극화가 심해졌죠. 이번 대선에서 쇠퇴한 옛 공업지역인 러스트벨트를 비롯해 7개 경합주를 트럼프가 석권하고 그 밖의 주에서도 공화당이 약진한 배경이 이것입니다. 러스트벨트라고 하면 미국 중부에 자리 잡은 옛날 중공업지대를 뜻하는데요.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미시간, 위스콘신, 일리노이, 인디애나, 웨스트버지니아, 뉴욕주 등이 포함됩니다. 이 지역은 과거에 자동차 산업 등이 번성했다가 지금은 산업이 쇠퇴했죠. 러스트는 주요 장비가 녹슬었다는 뜻입니다. 과거 제조업이 번성할 때 제조업 노동자와 노동조합원들이 미국의 민주당을 많이 지지했는데요. 제조업이 쇠퇴하고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이 지역이 민주당과 공화당이 병합하는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러스트벨트 유권자들이 트럼프를 선택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중산층과 노동자의 삶이 어려워진 이유를 다음과 같이 2가지로 지적했습니다. 첫째, 국내 차원에서는 외부자, 즉 불법 이민자 때문이라는 겁니다. 불법 이민자들이 몰려들어 미국 시민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미국 시민들의 임금을 낮추고 있다는 거죠. 트럼프는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불법 이민자를 대대적으로 추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미국의 기득권 엘리트가 문제라고 트럼프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득권 엘리트들이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한다고 외국에서 전쟁만 벌이고 힘들게 살아가는 미국민을 돌보지 않았다고 트럼프는 주장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유럽의 극우 노선 정당들도 이민자 반대와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오스트리아 등 서유럽 여러 나라에서 선거 때마다 극우 정당이 약진하고 있죠. 이탈리아에서는 극우 정당이 집권까지 했습니다. 미국과 서유럽에서 경제 침체와 함께 자국 중심주의 또는 자국 우선주의가 부상하고 있는 거죠. 우리한테는 미국의 안보 전략이 특히 중요합니다. 트럼프의 안보 전략은 첫째, 외국의 분쟁 개입을 최소화한다.
즉 미국 국익이 위협받지 않는 한 쓸데없이 미군이 외국에 가서 전쟁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둘째로 미국이 동맹국을 일방적으로 보호할 이유가 없다. 동맹국이 자체 방위 부담을 늘려라 라고 한다는 거죠. 트럼프가 한국한테 지금보다 방위비 분담금을 10배 이상 받아낼 수 있다. 한국은 돈을 요구해서 받아낼 수 있는 머니머신이다. 현금 인출기다. 라고 말하기까지 했는데요. 트럼프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그리고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한테도 방위비를 더 분담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미국 국방비를 증액하고 군사력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군사력 강화 방법 가운데 핵무기 현대화도 거론됩니다. 오래전에 만들어둔 핵탄두와 핵탄두를 운반하는 미사일을 정비하고 부품을 교체하거나 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주로 살펴볼 대목은 대외 군사 개입을 늘리느냐 줄이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미국의 주류 외교 안보 그룹은 그동안 민주주의 가치를 세계에 전파하겠다는 명분으로 대외 군사 개입을 확대해 왔죠. 공화당의 네오콘이나 민주당의 바이든 행정부가 거의 똑같았습니다. 대외 군사 개입을 확대하자는 사람들을 학문적으로 자유주의 패권론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트럼프는 이 사람들을 전쟁광이라고 일컬으면서 배격합니다. 트럼프의 대외 정책을 두고 새로운 고립주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무분별한 대외 군사 개입을 반대하고 미국 자체의 이익을 늘리는 데 집중하자고 하기 때문이죠. 트럼프의 생각을 유추해 보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자료가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존 F 케네디 스쿨의 스티븐 M 월트 교수가 미국 외교의 대전략이란 책을 냈는데요. 월트 교수가 이 책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1992년에 소련이 붕괴했을 때 승리를 거둔 미국은 자만시에 빠져서 엉뚱한 대전략을 채택합니다. 소련과 동유럽의 소련 위성 국가들이 무너졌으니까 유럽에 대한 안보 위협은 줄어든 거죠. 상식으로 봐도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축소해도 괜찮죠. 미국은 그런데요. 거꾸로 갔습니다. 나토 회원국을 동유럽 여러 나라로 차례차례 확대해 갔죠. 이것을 나토 동진이라고 부릅니다. 러시아는 나토 동진을 두고 자기 나라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악화됐고요. 결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에 이르렀죠. 미국은 중동에서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 예멘 등 여러 곳에서 정권을 교체했습니다. 정권 교체는 했는데 그 나라의 민주주의가 자리 잡지는 않았습니다. 그 나라 권력자가 바뀌었을 뿐이지 혼란은 계속됐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미국이 전쟁에서 실패하고 철수했죠. 미국은 자유주의 패권이라는 논리에 입각해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이라는 가치를 이런 나라들에 전파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자유주의 가치를 확산시키지도 못하고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하지도 못했다는 게 월트 교수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분별한 대외 분쟁 계획을 줄이고 새로운 라이벌로 떠오른 중국을 견제하는 데 집중하자는 거죠. 실은 월트 교수 한 사람이 아니라 미국 국제정치학계의 양대 산맥인 자유주의 패권론과 현실주의 그룹 가운데 후자인 현실주의 학자들이 대개 이렇게 진단합니다. 월트 교수는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외교정책 엘리트들이 한통속이 돼서 자유주의 패권 전략을 밀어붙여 왔다고 분석합니다. 한줌도 되지 않는 이런 엘리트 무리가 정부와 언론, 싱크탱크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다는 의미에서 월트 교수는 이 사람들을 블롭이라고 불렀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협상을 회방 놓았던 트럼프의 안보 참모들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이번 대선 과정에서는 공화당의 네오콘 성향 논객들이 대거 트럼프를 비판하고 민주당으로 갈아탔습니다. 딕 체니 전 부통령이 대표적인 사례였죠. 트럼프는 당연히 화가 났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 고위직을 차지했던 엘리트들을 트럼프 진영이 전쟁광이라고 일컬으면서 배격하는데 이런 배경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요즘 요직 인선을 속속 발표하고 있죠.
국방부 장관의 군 경력이라고는 소련까지만 근무해서 짧고 나이도 44살로 젊은 폭스뉴스 진행자 출신 피트 헤그세스를 지명했습니다. 헤그세스는 트럼프 일기 때 북한과의 대화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해외 미군 주둔을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도 있죠. 존 볼턴 백악관 국가보좌관이 트럼프와 김정은 하노이 협상을 강력히 반대했던 것과 정반대였죠. 트럼프 일기 때는 해병대 사성장군 출신인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육군 삼성장군을 지낸 허버트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처럼 공직 경험과 나이가 많은 사람을 안보 분야 요직에 기용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통 어른들의 축이라고 불렀죠. 이 인사들이 트럼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협상을 하거나 할 때 트럼프를 제지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른바 어른들이 참견하는 바람에 국정을 소신껏 하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기 때처럼 자기 행보에 제동을 걸 만한 사람들을 더 이상 기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국부장관, 국가정보국장을 비롯한 다른 인선도 대개 비슷합니다. 트럼프에 대한 충성심 위주로 인선한다고 언론이 해설하는데 단순히 개인에 대한 충성심만이 아닙니다. 과거 몇십 년 동안에 미국의 외교 안보 전략 기조였던 자유주의 패권과 결별하겠다고 확실히 결심한 사람 위주로 추리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끝난 다음에 국내 언론에 보수 성향 전문가들이 실은 트럼프 시대에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주제의 기고를 쭉 읽어봤습니다. 대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은 가치가 있다고 트럼프한테 적극적으로 설명하자, 미국 해군 함정 수리 용역을 적극적으로 따내자, 한미일 안보 협력을 기반으로 한 한미동맹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일본과 힘을 합쳐서 트럼프를 잘 설득하자 라는 등등의 주장이 등장하는 것을 봤습니다. 트럼프 2기에서는 자유주의 가치 동맹이라는 개념이 무엇보다 바뀔 겁니다. 한미 관계와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환경이 많이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한국 보수 논객들의 기고를 보면 변화를 이겨내는 감수성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4일 외신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적 모험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동맹국 및 우호국과 공조해 우크라이나 지원 강화를 포함한 실효적 상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취임하면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하는 마당에 한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언급하는 것도 좀 어색하죠. 한국의 국익 차원에서 볼 때 트럼프 2기는 당혹스러운 것만은 아닙니다. 트럼프 정부 1기 때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 정부와 케미, 즉 호흡을 맞춰봤습니다. 최종적인 성과는 좀 아쉬웠지만 북미 정상 간 대화를 한국이 적극적으로 주선했죠. 싱가포르 정상회담과 하노이 정상회담이 열렸고요.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격적으로 만나기도 했죠. 문재인 정부 때는 미국 쪽이 비용이 많이 든다면서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 요구에 맞춰서 한미연합훈련을 많이 축소했죠. 당시에 코로나19 때문에 군사훈련을 대대적으로 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아무튼 그 시기에 남북한 사이에 긴장이 줄어들었고요. 한국 정부가 남북 관계를 비교적 원만하게 관리했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도 미국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려달라고 요구했는데요. 한국 정부가 나름대로 원칙과 전략을 갖고 대처했습니다. 협상이 길어지던 끝에 바이든 행정부로 넘어간 시점에 협상이 최종 타결됐죠. 트럼프 2기에서는 무엇보다도 자유주의 가치 동맹이란 개념이 바뀔 겁니다.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과거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트럼프 2기의 의미를 잘 파악하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맞춰서 우리 안보 이익을 늘리고 비용을 줄일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